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두 번째 시간이겠죠? 오늘 이번 시간에는 사회문제 탐구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우리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 하면서 양적 연구에는 어떤 자료 수집 방법, 질적 연구에는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이 사용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크게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 질문지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면접법, 그리고 세 번째 참여관찰법, 네 번째 문헌연구법이 있고요. 오마이갓, 나 이렇게 잘리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이렇게 잘렸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실험법이 있습니다. 이거 잘리는 거 너무 싫은데? 어떡하지? 엔터를 칠 곳이 없어. 짱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치면 좋아요. 예쁘게 넘어가는군.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료 수집 방법 5가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사회문화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지금 잘 들어두면 쓸모가 있습니다. 아주 쓸모가 있고요. 나중에 수행평가로 할 여러분들 연구 논문이나 연구 보고서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그 연구 논문에서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을 썼는지 여러분들이 써야 된단 말이야. 그 연구 방법에서 질문지법을 썼는지, 면접법을 썼는지, 참여관찰법을 썼는지, 문헌연구법을 썼는지, 실험법을 썼는지 이거를 선생님이 꼭 쓰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들어두면 쓸모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다시 보지 말고 이 자료도 안 올려줄 거거든? 그냥 영상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꼭 지금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배워볼 거는 질문지법입니다. 질문지법은 되게 단순해. 여러분들 시내나 이런 데 나가면 어떤 설문지 해주세요. 뭐 이거 심리 테스트 해주세요. 이렇게 붙잡는 사람들 있죠. 네, 그런 사이비 종교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뭔가 체크하라는 거, 질문지를 만들어서 체크하라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만들어서 대상자들에게 제시를 하고 그래서 질문에 응답하거나 직접 기록하게, 보통 직접 기록하게 한답니다. 기록하게 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질문지법이라고 해요. 설문지 만들어서 설문조사하는 거 있잖아. 그거고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든지 전화를 통해서 하든지 그런 전화 받아본 적 있는지 모르겠네. 어떤 총조사를 하는데 그거 응답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전화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화를 통한 방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경험해 봤을 것 같은 인터넷을 통한 조사, 이거 동글동글 이런 거 하고 찍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설문조사까지 전부 질문지법에 포함이 됩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지를 만들 때 유의사항이 또 있거든. 그래서 탐구 주제에 당연히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주제에 적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응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된다는 점. 실제로 만들어 보면 이게 되게 어려워요. 뭔가 명확하게 써야 되는데 되게 어렵거든. 이거. 그 다음에 질문지에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되면 안 된다는 점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대답을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뭐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한다든지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 뭐 사람들의 뭐 가치관을 하나로 한정시키는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뭔가 유도해서는 안 되고 가치가 개입돼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게 있고 되게 중요한 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질문의 대상이 되는, 여러분들 누구를 조사할지 이제 질문지법을 고르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모든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싶다. 이러면 대한민국 또는 전 세계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설문조사를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본을 뽑는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오창 지역의 학생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천구 학생들 중에서도 몇 명 골라. 청운구 학생들 중에서도 몇 명 골라. 오창구에서도 몇 명 골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르는 거를 표본을 추출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상이 되는 표본을 되게 잘 골라야 돼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표본을 추출해서 해야 되는데 이 표본을 추출할 때 성별, 지역, 연령, 재산, 학력 이런 거를 제대로 고려해서 표본을 골라야 된다는 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연구 계획서 볼 때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잘 볼 거예요. 객관적으로 표본을 잘 골랐는지 이런 것도 볼 거고요. 그래서 질문지법의 장점을 보자면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을 들여서 다양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아요. 이게 면접이랑 비교해 봅시다. 면접법은 우리가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몇 시간을 투자해서 한 사람에게서 자료를 얻어내. 하지만 질문지법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글 폼으로 만들어서 쫙 이거 링크에 뿌려가지고 이거 좀 조사해주세요 이러면 진짜 불과 30분, 1시간만 해도 몇십 명의 결과가 막 모이죠.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자료 수집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일 수 있고요. 단점은 뭐냐? 문맹자에게 실시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가 질문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읽고 거기다 표시하게 만드는 거니까 문맹자에게 실시하기 어려우며 불성실하게 할 수 있죠. 한 줄 쫙 세우는 거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예방할 수가 없어. 또는 너네 한번 설문조사 망해봐라. 이렇게 하고 악의적으로 이상하게 대답하는 거.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면접법이랑 비교해 보면 되는데 면접법은 우리가 면대면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또 불성실하게 대답하는 건 조금 어렵잖아요. 얼굴이 이렇게 마주보고 하는데 그런 점 있고 회수율이 낮다라는 거 이제 우편이나 이런 걸로 뿌렸을 때 안 보내면 끝입니다. 그런 거, 그다음에 표본의 대표성이 낮을 수 있다. 요거 표본을 고르는데 잘못 고르게 되면 연구 자체가 완전 망해버려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질문지법이었고요. 그다음에 면접법이 있습니다. 면접법은 되게 단순해. 면접한다. 대상자를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자료를 수집해내는 그런 방법을 면접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한 내용을 목록을 해서 내가 A, B, C에 대해서 물어볼 거야. 이렇게 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의 반응을 끌어내는 그런 방식을 사용해요. 그래서 비교적 좀 적은 수의 사례. 우리 면접을 수백 명을 면접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얘네들의 면접법은 비교적 적은 수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방법이에요. 장점은 뭐냐? 자유롭게 대화를 통해서 심층적인 생각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쵸? 설문조사는 뭐입니까? 뭐입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보는 반면 얘는 계속해서 캐묻기를 할 수 있잖아. A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질문지는 거기서 끝나는 거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해서 끝나요. 근데 면접법은 물어볼 수가 있어.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죠? 어떤 계기에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게 됐죠? 완벽하게 부정적이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해보면 약간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심층적으로 캐묻고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한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등 융통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우리 아까 이제 질문지법은 융통성이 강하지 않았죠. 딱딱 정해진 것만 물어볼 수 있었죠. 얘는 아니고요. 그리고 면대면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응답률이 높습니다. 우리 얼굴을 맞대고 물어보는데 얘기를 안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죠. 웬만큼 이제 그 얼굴 가죽이 두꺼운 사람이 아니고서야 좀 성의 있게 이제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런 점.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 질문지법은 그런 게 있었어. 응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해야 되는데 만약에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그냥 대충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야. 근데 이걸 설문지를 돌린 사람들은 그걸 몰라. 왜냐면 내가 그 설문지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그 의도가 분명한데 그 사람들이 읽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면접법의 경우엔 보충 설명이 가능해서 정확하게 응답을 받아낼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겠죠.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어려워. 뭔가 제대로 대답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면접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죠. 그쵸? 면접자도 사람인데 엄청나게 객관적으로 모든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또 캐묻는 과정에서 면접자가 조금 더 듣고 싶은 거 면접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질문을 하고 끌어가게 되겠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주관적이다.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고요. 면접자의 전문성이 중요해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이 초등학생 대상으로 면접하는 거,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 초등학생 대상으로 면접하는 거, 그 다음에 대학 교수가 면접하는 걸 생각해 봅시다. 배운 게 달라요. 그리고 아는 거, 그 다음에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그래서 면접자의 전문성에 따라서 정말 끌어낼 수 있는 게 정말 조금일 때도 있고 되게 심층적이고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면접법이란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면접법이 그렇고요. 세 번째로는 참여관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참여관찰법은 주로 어디서 쓰냐? 원시 부족 연구할 때,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원시 부족을 연구할 때 쓰이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연구자가 연구 대상이랑 함께 생활하거나 연구 대상의 활동에 직접 참여해서 보고 느낀 걸로 자료를 수집합니다. 원시 부족 말고는 그런 예시도 있었어. 노숙자들의 생활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다. 아니면은 그런 깽단이나 조직의 생활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이런 거 할 때 함께 생활하거나 직접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여관찰법의 종류에 따라서 그 자신이 연구자임을 밝히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밝히지 않고 진짜 잠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통제가 어렵고 조금 무서운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장점은 문맹자에게 실시 가능하다. 그렇죠? 원시 부족 그냥 들어가서 그냥 자기가 보고 그대로 적으면 되는 거예요. 글을 알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인위적 조작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면접법은 내가 듣고 그걸 내가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위적 조작을 거치지 않고 직접 본 거를 바로 적음으로 자료의 실제성이 담보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단점 굉장히 많아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원시 부족 관찰하는데 거기까지 가야 돼. 거기에서 생활해야 돼. 돈 얼마나 많이 들어. 심지어 위험해요. 관찰하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원시 부족이 어떠한 성인식을 하는데 그럼 그 성인식이 있을 때까지 몇 년이고 며칠이고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되게 큰 건데 연구 대상자가 연구자를 의식하는 경우에 자료가 왜곡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당장 그런 거 생각해 봅시다. 우리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지?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그 수업하는데 부모님이랑 막 선생님들이랑 다 와서 보는 그런 공개 수업 있잖아요. 공개 수업인 경우만 생각해 봐도 우리 누가 보고 있는지 의식하고 선생님도 수업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도 수업 되게 열심히 듣죠. 그런 자그마한 공개 수업도 그럴진데 이 연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자료가 크게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근데 이게 참 딜레마인 게 제가 관찰합니다 이렇게 밝히면 약간 삐거덕거리면서 이상하게 자료가 왜곡된 자료가 수집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자기가 연구한다는 걸 완전 비밀로 하고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자료의 실제성과 연구 윤리가 약간 대척점에 있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됩니다. 그런 게 참여관찰법이고요. 네 번째로는 문헌연구법이라는 게 있어요. 문헌연구법은 사회문화 현상을 직접 관찰하지 않고 기존 연구물을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장점은 시공간적으로 접근 어려운 거를 탐구할 수 있다. 그냥 있는 자료 찾아보면 되니까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든다라는 점. 하지만 단점은 그게 문헌이 어떤 자료가 있는데 그 문헌을 가지고 연구하는 거니까 얘가 만약에 애초에 신뢰성이 없는 자료였으면 내 연구도 덩달아 신뢰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해석할 때 이거를 기존에 있는 걸 내가 내 주관을 가지고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해석 과정에서도 신뢰성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점. 그다음에 이거 외에는 기록된 것만 가지고 이제 연구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험법인데요. 실험법은 사실 여기 책에는 나오지 않는데 선생님이 갖고 있는 자료나 다른 곳에 다 있어서 추가해봤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실험하는 거예요. 실험. 그래서 딱 변수를 정해놓고 그 변수 이외의 요인들은 통제하고 실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험 처치를 하지 않은 통제 집단이랑 비교해서 독립 변수만의 효과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을 바로 실험법이라고 합니다. 그 진짜 실험실 안에서 실험하는 거 여러분들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장점은 가설 검증에 용이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조작해서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확성과 정밀성이 확보된 그런 방법입니다.
하지만 인간을 대상으로 완벽하게 통제된 실험을 하는 게 가능할까? 라는 그게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실험 처치를 하고 조작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윤리적인 문제가 따라와요. 그 다음에 우리 모든 것을 변수 이외의 요인들을 통제하고 실험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런 통제된 환경에서 나온 실험 결과가 현실에 정말 복잡한 현실에 그대로 적용될 것인가? 그러한 문제점도 역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이 있었어요. 5개. 질문지법이 있었고요. 면접법이 있었고요. 참여 관찰법, 문헌 연구법, 실험법 이런 것들 5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는 과제를 하나 내주려고 해요. 어떤 과제냐 하면 잠깐만 과제 좀 틀게.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이제 그 첨부 파일로 넣어둘 건데 자료 수집 방법. 아이고 이게 과제거든. 어떤 걸 하면 되냐면 질문지법이랑 관련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질문지법을 굉장히 많이 다뤄보게 될 건데 현실에서도 이제 보게 될 건데 질문지법에 대한 질문지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을 선생님이 써놨습니다. 1번서부터 8번까지예요. 이거를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거를 토대로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질문지 작성 시 유의사항 위에 거를 읽고요. 승현이는 선생님 동생 이름이에요. 승현이가 만든 질문지의 예시이다. 승현이가 만든 질문지 속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을 골라서 그 이유를 적어보자. 자, 여기 질문지를 승현이가 만들었습니다. 자, 예시. 지난 한 달 동안에 콜라를 얼마만큼 마셨습니까? 자, 한 달 동안에 콜라를 얼마만큼 마셨습니까? 요거 한번 볼까요? 응답자의 능력을 고려할 것. 지난 한 달 동안 콜라를 얼마만큼 마셨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몇 리터 마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응답자가 할 수 없는 그 응답자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질문이죠. 예를 들어서 뭐 당신의 머리카락 수는? 응답자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몇십만 개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응답자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 3번이었죠.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귀하의 아버지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이 문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요 질문과 요 항목이 있어요. 여기서 뭔가 잘못 만들었어. 그 이유를 여기 유의사항에서 찾아서 체크를 한 다음에 밑에다가 여기 몇 번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해가죠? 과제는 언제까지 내면 되냐? 4월 9일 금요일 23시 59분까지 메일로 제출합니다. 메일 제목에 요거 과제 제목 다 명시해야 되고요. 기한 지난 거 얄짤 없이 안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평가 점수 요건 다 정답이 있는 거거든요. 수행평가 점수에 반영됩니다. 참고로 지난 시간에 관점 내준 거 아주 잘 읽어봤습니다. 관점에 맞게 잘 써준 사람도 있고 진짜 대충 써서 낸 사람도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 다 반영되고요. 세특에 선생님이 잘 써준 친구들은 세특에 선생님이 잘 고이고이 예쁘게 써줄 거예요. 참고하셔서 성의 있게 작성하셔서 선생님 이메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